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우드 지식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 오늘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오늘은 특히 데브옵스 신입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AWS와 테라폼 핵심 지식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데브옵스 신입 면접 가이드, AWS 및 테라폼 발췌 내용이고요.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뼈대, 그 요소들과 연결고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볼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 개념들이요. 단순히 용어만 아는 걸 넘어서서 현대 클라우드 시스템이 실제 어떻게 설계되고 또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겁니다. 아, 근본적인 이해요? 네, 특히 데브옵스 환경에서는 이런 기초가 정말 탄탄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네트워킹 요소, 넷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특히 그 프라이빗 서브넷 환경에서요? 핵심은 그거죠. 보안과 필요한 통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아, 균형. 네, 프라이빗 서브넷의 가장 큰 목적, 이거는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 서버가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API를 호출해야 할 때처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신은 또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죠. 네네. 바로 이럴 때 넷 게이트웨이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즉 아웃바운드 트래픽만 딱 허용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못 들어오지만 안에서는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 살짝 문을 열어주는 그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 보니까 이게 AWS가 관리해주는 서비스고 퍼블릭 서브넷에 두면서 고정된 공인 IP, 그 일레스틱 IP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내부 인스턴스들이 그럼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랑 통신하는 방식이고 직접 DB 서버 업데이트나 외부 API 호출에 서봤다는 경험담도 있고요. 네, 여기서 관리형 서비스라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관리형이요? 네, 사용자가 고가용성이나 확장성 이런 걸 직접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AWS가 알아서 다 관리해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EC2 인스턴스에 직접 네트 설정을 해서 넷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기도 했어요. 아, 직접이요? 네. 근데 이건 비용은 좀 저렴할 수 있어도 관리 부담이 크고 또 이게 단일 장애점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넷 게이트웨이는 이런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거죠. 아, 관리 부담을 확 덜어주는군요. 성능 최적화나 대규모 트래픽 처리 같은 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내용 같고요. 네, 그건 좀 심화 주제죠. 그럼 이 네트 게이트웨이가 속한 더 큰 그림, 그러니까 VPC, 서브넷, 보안그룹, NACL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이걸 건물에 비유한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비유 괜찮죠. 네, VPC는 건물 전체, 서브넷은 각 층, 보안그룹은 각 방의 문, NACL은 층 전체의 보안 검색대 같다고요. 담당하는 보안 범위 그리고 역할이 다르다는 걸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죠. 네, SG. 네, 이건 개별 인스턴스, 그러니까 방에 붙는 상태 기반, 스테이플 방화벽이에요. 상태 기반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허용된 연결이면 그 응답으로 돌아오는 트래픽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허용해 준다는 거죠. 아하. 반면에 NACL, 네트워크 ACL은요, 서브넷, 그러니까 층 전체에 적용되는 상태 비저장, 스테이트레스 방화벽입니다. 스테이트레스. 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 규칙을 각각 명시적으로 다 설정을 해줘야만 해요. 그 상태 기반 스테이트풀과 상태 비저장 스테이트레스의 차이가 정말 핵심이군요. 그렇죠. 자료에 보니까 외부에서 웹서버로 HTTP 요청이 들어오게 설정하는 과정이 예시로 나와 있던데요. 단순히 VPC 만들고 서브넷 나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게이트웨이, IGW라고 하죠. 네, IGW. 이걸 붙여서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하고 또 라우팅 테이블에서 인터넷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 0.0.0.0 이걸 IGW로 보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터넷 연결 통로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죠. 그 다음이 바로 문지기 설정 단계인데요. 문지기요? 네. 보안 그룹에서는 보통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HTTP,
80번 포트죠. 그리고 HTTPS 443번 포트, 이 접근을 허용하고요. 관리를 위한 SSH 22번 포트는 특정 IP에서만 딱 열어두는 식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가는 트래픽은 보통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고요. 그렇군요. NACL 설정 이야기도 있었는데 기본 설정으로도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 명시적으로 설정한다면 들어오는 HTTP, HTTPS뿐만 아니라 그 epimetal 포트라는 범위 1024번부터 65,535번까지요. 이것도 열어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중요합니다. 이걸 막아서 서버 응답을 못 받는 문제를 겪었다는 경험담도 있고요. 왜 이 포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바로 그 NACL이 상태 비저장, 스테이트리스이기 때문입니다. 아, 웹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 예를 들어 80번 포트로 온 요청에 응답을 보낼 때는요, 클라이언트가 원래 요청을 보냈던 그 랜덤한 출발지 포트, 그게 바로 epimetal 포트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 포트로 응답이 돌아가야만 해요. 네. NACL은 이 돌아가는 응답 트래픽에 대한 규칙도 명시적으로 허용해줘야 통신이 제대로 됩니다. 보안 그룹은 상태 기반이라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NACL은 그렇지 않죠. 아, 그래서 상태 비저장이라서 돌아가는 길도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보안 그룹과 NACL, 이 두 단계의 방어벽을 두는 것, 이게 바로 심층 방어, 디펜스 인 뎁스 전략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방어벽이 필요하군요. 계층적인 보안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자, 자료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와프나 ALB 같은 다른 서비스랑 같이 쓸 때는 네트워킹 설정에서 또 뭘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건 또 다른 깊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로드 밸런서나 와프 같은 상위 계층 서비스가 추가되면 트래픽 흐름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면 IP 주소나 보안 정책 관리도 그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죠. 자, 그럼 네트워킹 기초를 좀 다진 것 같으니 이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컴퓨팅 자원, EC2하고요. 또 이 인프라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도구, 테라폼으로 넘어가 보죠. EC2는 정말 AWS의 간판 서비스잖아요. 그쵸.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를 빌려 쓰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EC2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탄력성, 엘라스티시티입니다. 탄력성. 네, 필요할 때 클릭 몇 번, 아니면 코드 몇 줄로 서버 사양을 확 높이거나 낮추고 또 서버 개수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주 쉽죠. 이게 온프레미스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클라우드가 가지는 정말 강력한 장점 중 하나고 비용 효율성이나 성능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료에서도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 범용 T, M 시리즈, 컴퓨팅 최적화 C 시리즈, 메모리 최적화 R 시리즈, 목적에 맞게 고를 수 있고 OS도 뭐 리눅스나 윈도우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고요. 네. 사용한 만큼만 돈 내는 온디맨드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자료 제공하신 분도 처음에는 작은 T2.마이크로로 시작했다가 서비스 커지면서 T3.스몰로 바꾸고 나중에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어서 트래픽에 따라 서버 수가 자동으로 조절되게 구성해봤다고 하네요. 네, 바로 그런 경험이 EC2의 그 탄력성을 직접 느껴보는 과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인스턴스 타입만 고르는 게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안 그룹을 적용할 건지, 원격 접속은 어떻게 할 건지, 그 키페어 관리 같은 거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 건지, EBS 볼륨 쓸 건지 아니면 임시 인스턴스 스토어 쓸 건지, 그리고 또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퍼블릭 서브넷에 둘 건지 프라이빗 서브넷에 둘 건지 같은 이런 결정들이 결국 인스턴스의 성능과 보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서버 하나 띄우는 게 아니라 전체 아키텍처 안에서 그 역할을 잘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EC2 관련해서 뭐 네트워킹 성능을 더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법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컨테이너 기술과의 접목 같은 부분은 좀 더 배우고 싶은 점으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생성하고 관리해야 할 EC2나 네트워킹 자원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테라폼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코드형 인프라, Infrastructure as Code, 줄여서 IAC라고 하죠.
이 IAC 도구인 테라폼이 정말 빛을 발휘합니다. IAC요? 네, AWS 콘솔에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리소스 만드는 대신에요. 코드를 통해서 인프라 구성을 딱 정의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까지 할 수 있게 해주죠. 사람이 직접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확 줄이고 반복적이고 일관된 인프라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와,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한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자료에서는 테라폼의 핵심 명령어 4가지, init, plan, apply, destroy를 인프라 생명주기랑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init은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필요한 설정들, 프로바이더, 플러그인, 다운로드 같은 거 하는 거고요. 네. 이닛은 보통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한 번, 아니면 구성이 크게 바뀔 때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단계가 바로 테라폼 플랜입니다. 플랜이요? 네. 작성한 코드가 현재 인프라 상태랑 비교했을 때 어떤 변경사항을 만들어낼 건지 미리 보여주는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리소스가 새로 만들어지고 어떤 게 수정되고 또 어떤 건 삭제될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플랜 단계를 실제 변경 적용 전 마지막 검증 단계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군요. 예상치 못한 변경이 있는지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필수입니다. 확인 후에는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 명령으로 실제 변경을 실행하는데 이때 플랜에서 봤던 작업들이 진행되고 그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스테이트 파일이라는 게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어플라이 작업은 되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고요. 맞습니다. 어플라이는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중요한 설정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라폼 디스트로이는 테라폼으로 관리되는 모든 리소스를 삭제하는 명령어인데요. 이건 정말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헉, 복구 불가요? 네, 특히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플래너 변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 계획을 파일로 저장, 플랜 백다시 아웃 옵션이죠. 그리고 그 저장된 계획 파일로만 어플라이를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면 디스트로이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 이게 실수를 줄이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워크플로우네요. 플랜하고 플랜 백다시 아웃으로 저장하고 그 파일로 어플라이하고 나중에 디스트로이로 정리. 네, 안전한 방법이죠. 그 외에도 코드 문법 검사하는 validate, 코드 보기 좋게 정리하는 FMT, 현재 관리 중인 리소스 목록 보는 state list 같은 유용한 부가 명령어들도 언급되어 있고요. 테라폼을 팀 단위로 쓰기 위한 테라폼 클라우드나 엔터프라이즈 버전 아니면 대규모 환경에서 그 스테이트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전략 같은 부분은 더 깊이 파보고 싶은 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라폼을 제대로 쓰려면 단순히 명령어만 아는 걸 넘어서서 그 스테이트 파일이 왜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명령어의 의미와 잠재적인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구축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버텨줄 수 있는지, 즉 가용성과 복원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으로 리전하고 가용 영역, AG가 등장하는데요. 리전은 서울, AP-놀피스-2 이런 것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데이터 센터들의 묶음이고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가용 영역 AG는 그 리전 안에 있으면서도 물리적으로는 분리된 데이터 센터 그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는 EA, EB, EC 이렇게 여러 개의 AG가 있죠. 네. 이 AG들은 각각 독립적인 전력, 냉각,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AG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AG들끼리는 매우 빠른 속도의 전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작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전이랑 AG를 굳이 분리해 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고가용성, 하이 어베일리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가용성. 네, 만약에 여러분의 서비스가 단 하나의 데이터 센터, 즉 단일 AG에서만 운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정전이나 네트워크 장애, 심지어 화재 같은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 있겠죠. 아찔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 AG에 걸쳐서 서비스를 분산해 놓으면 하나의 AG가 밥이 되더라도 다른 AG에 있는 서버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전 분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규모의 재해나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차원이고요. 아, 이해가 되네요.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설계군요. 자료 제공자분도 여러 에이지에 걸쳐서 로드 밸런서, ALB를 배치하고 각 에이지의 EC2 인스턴스를 분산시키고 데이터베이스 RDS도 멀티 에이지 옵션을 켜서 다른 에이지에 자동으로 복제본을 두는 그런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직접 구성해봤다고 해요. 네, 아주 표준적인 고가용성 구성이죠. 실제로 처음에는 단일 에이지로 운영하다가 멀티 에이지로 확장했고 나중에 RDS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에이지의 복제본으로 서비스 중단 없이 자동으로 전환, 페일오버 되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에이지 분산 설계의 실제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리전을 선택할 때는 주로 서비스 대상 사용자와의 물리적 거리, 이게 지연 시간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보관 관련 법규나 규제 준수 문제, 또 필요한 AWS 서비스가 그 리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그리고 리전마다 조금씩 다른 서비스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에이지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료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에이지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단일 에이지는 단일 장애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기본이죠. 더 나아가서 3개 에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그 스플릿 브레인 같은 문제 예방에도 유리하다고 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2개 에이지 사용이 기본이고요. 더 높은 안정성이 필요하다면 3개 에이지 활용이 권장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점은 에이지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아, 비용이요? 네, 그리고 같은 에이지 내에서의 통신이 다른 에이지 간 통신보다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리소스를 같은 에이지에 묶어둘지, 어떤 것을 분산시킬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들이 더 있겠군요. 예를 들어 각 에이지마다 별도의 서브넷을 구성해야 하고 로드 밸런서도 여러 에이지에 걸쳐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걸 사용해야 하고 또 에이지 수준의 장애 대비와 리전 전체가 마비되는 큰 재해에 대비한 복구, 그 DR 전략은 또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점들이요. 정확합니다. 자유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멀티 리전 DR을 실제로 구성할 때 DNS, 라우트 O3 같은 거죠. 아니면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리전에 있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면서도 꽤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 영역이죠. 와, 오늘 정말 많은 핵심 개념들을 짚어봤네요. 네트워킹의 기초부터 보안 설정, 네트 게이트웨이, VPC, 서브넷, SG, 네클, 그리고 컴퓨팅 파워, EC2, 인프라 관리 자동화 테라폼, 마지막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설계, 리전 에이지까지요. 네, 정말 핵심만 쭉 훑었네요. 이 모든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기본 구조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의 클라우드 여정에 정말 튼튼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VPC, 서브넷, EC2, 리전, 에이지 같은 클라우드의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많이 사용되는 서버리스 기술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예를 들어 쿠버네티스나 AWS의 EKS, ECS 같은 더 추상화된 기술들은 어떨까요? 아, 서버리스나 컨테이너요? 네, 이 기술들도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기본적인 네트워킹과 가용성의 원칙 위에 구축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기본 구성 요소들을 사용하고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서버리스 함수가 VPC 내부 리소스에 접견해야 할 때 네트워킹 구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컨테이너를 EC2 인스턴스 대신에 파게트 같은 관리형 서비스 위에서 실행할 때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클라우드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기본 원칙은 그대로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은 계속 변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